예, 반갑습니다. 제가 89년부터 이제 통일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이제 5월 말까지 했는데요. 제가 제 젊음 청춘이라고 그럴까요? 청춘을 이제 통일 문제에 이제 매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때 그 당시 제가 80년대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전체적인 화두는 우리 사회의 정치 민주화, 그 다음에 이제 통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87년에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지자체법이 통과되면서 정치 민주화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통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공직에 들어와서 이제 통일 업무에 매진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뭐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반도는 이제 여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에서 하시는 것처럼 통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아침부터 오셔서 이런 이제 좋은 자리에 참석해서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정말 감사드리고, 또 통일의 길을 걷는 제 자신도 정말 힘이 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통일부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북한과 협상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교류협력 하는 과정에도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제가 북한 당국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남포에서 있었던 이제 평화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 이런 평화 자동차와 같은 그러한 그 일종의 이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개성공단에서 남북 간에 많은 협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순수히 이제 북한의 그런 그 노동력만을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산업만 들어왔다. 그리고 또 심지어 공해 산업이 들어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야기 들었던 게 여하튼 그 이제 그 평화 자동차 이제 그 이야기를 북한의 당국자들이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통강 호텔도 이제 운영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제 여건이 되면 여전히 이제 북한하고 이제 계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 기본적으로 뭐 북한하고 전쟁할 거는 아니고,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대화와 협력의 방식으로 해서 이제 북한을 변화로 이끌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통일,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대회의 포럼의 모토인 신통일 한국을 만드는 이제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제 전반적인 앞에 우리 최성주 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이게 한반도에 어떤 의미를 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지금 김정은 정권이 이제 올해가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의 행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생했는가라는 것은 최 대사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제 그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그 다음에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한 그런 그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북한을 변화시켜서 신통일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뭘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입니다.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한반도가 분단이 되어 있지 않다. 이제 그러면 뭐 지금의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에 거의 대부분이 해결될 겁니다. 물론 뭐 중국과 러시아의 이제 근본적인 그런 그 체제가 우리하고 다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21세기에는 뭐 일부 반론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과거의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이제 그런 이념과 달리 너무나 많은 측면에서 서로 그 국가 간에 그런 연결고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중국, 그 다음에 우리하고 소련의 경우를 한번, 러시아의 경우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념적으로는 문제가 많죠. 예, 그 서로 뭐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뭐 타협을 해서 제3의 체제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체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중국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에 관광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또 러시아의 경우에는 블라디보스톡은, 예? 아시아, 동양에서 보는 이제 유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율브린너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영화 배우가 태어났던 이제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유럽까지 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유럽의 그런 느낌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에너지와 관련된, 그리고 또 극동 지역에 대한 개발 협력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하고도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이제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뭐 아주 우리 한중 관계와 같은 그런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푸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러시아의 그런 팽창, 푸틴 대통령 꿈이 일종의 짜르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토가 계속 동진을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이제 푸틴의 생각과는 다른 행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이제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분단이 없으면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부터 모여서 하는 이런 이제 어려운 문제는 없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쉽게도 우리가 분단 구조 해소를 위해서 77년 동안 이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제 한반도에서는 이제 분단이 지속되고 있다. 왜 이런 게 지속되고 있을까?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이제 정세 구조가 여전히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또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앞에 최성주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접근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소위 세간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대북 정책이 널뛰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도 5월 10일 날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벌써 뭐 대북 정책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결과에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노력이 있지만 그 노력 자체가 정말 그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여야 진보를 떠나서 이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위해서는 함께 지혜를 모아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특이하신 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북한에 대해서 접근을 했어요. 그게 기회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념 문제, 그리고 뭐 또 군사적인 문제, 그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김정은을 잘 이제 설득을 하면 평양을 맨하탄식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이제 장점인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서울에도 트럼프 빌딩이 이제 건물이 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처럼 이제 평양에 그런 부동산 붐을 일으켜서 뭔가 경제적인 이제 성과를 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와 이제 대북 정책 취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버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이제 김정은과 뭔가 결말을 내겠다라고 접근을 했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실무적으로 뭔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정상회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의 체제는 김정은이 결정을 해야만 뭔가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밑에서 아무리 해도 이걸 결심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텀업식으로 접근해가는 것은 도저히 북한 체제의 특성에 비춰보면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 바텀업식으로 하자,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근데 이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북한에서 김정은을 대신해서 미국하고 체제 문제 그리고 핵 문제를 협의를 하겠습니까? 못하는 게 못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교착된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때 밑에서 이제 반대도 했죠. 뭐 볼튼이라는 사람도 하고 끊임없이 그냥 북한의 그런 합의 파기의 위험성 뭐 대화하는데, 볼튼은 소위 북한의 핵실험부터 해서 나쁜 측면만 계속 이제 인풋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내는 거죠. 결심을 해서 김정은하고 하겠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걸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 보면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1박 2일로 왔는데, 김정은과 회담하기 그날 이제 심야에 워싱턴에서 고문 변호사 청문회가 있으니까 그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회담하러 온 사람이 그걸 보고 있으면 제대로 회담이 되겠습니까? 이미 이제 마음은 딴 데로 가 있는 거죠. 그리고 1박 2일로 와서 공식 오찬을 하기로 했는데 오찬도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시간표가 있어가지고 뭐 비행기 시간 탑승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용기를 타고 가는 건데. 근데 그만큼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중도가 떨어져 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영변 하나를 내놓고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핵시설은 영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시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욕심을 이제 내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 코가 석자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했으면 협상에도 이제 성공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서로가 어그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 문제를 보면 항상 그 천지인이라고 그럴까요? 하늘의 뜻과, 이거는 하늘의 뜻은 일반 보통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기운, 그 다음에 사람의 의지, 이 세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도 남북관계 어렵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 때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뭐 그 전에 그렇게 김정은하고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뭐 탄핵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고, 김정은은 또 너무 또 과다한 욕심을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튼 뭐 그 이후에 한 번 계기가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고, 또 지금 보면 지금도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또 뭔가 좀 사고를 경직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이제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참고로 이제 김정은 정권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 차원에서 지금 2022년 올해가 김정은 10년 되는 해입니다. 이제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한 10년 동안 해서 이제 정말 정치적으로 임기가 없죠. 초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본인의 이제 유력한 경쟁자인 이제 이복형인 김정남을 이제 어떻게 독살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정화 이제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욕심을 냅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넘어서서 요즘은 이제 가끔씩 뭐 김정은주의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인민들을 어머니처럼, 김정은은 참고로 이제 84년생인데 94년 10살 때 스위스 베른에 갑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정이 애틋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당으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표방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인민들이 잘 사는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가 김정은주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을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하기를 희망하는데, 그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강한 국가,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강한 국가, 과학기술 문명으로 강한 국가, 경제 강국이에요. 근데 여기서 김정은은 정치적으로는 이미 확고하고 이제 권력의 그런 이제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핵무기를 개발했고,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과학기술 문명국과 그 다음에 경제 강국으로 이제 가는 게 본인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자꾸 북돋아주는 게 스위스 베른에서 10살부터 약 한 이제 6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의 경험이에요. 야, 왜 뭐 북조선 내 조국 이렇게 못 사느냐라고 항상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요즘도 보면 계속 뭐 평양에 무슨 그 다락식 주택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이제 현대적인 거리도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의 노동당 강령에 보면 당면한 게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 강국, 뭔가 뭐 이념은 다릅니다. 뭔가 이제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자신의 그런 김정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국제사회의 제재입니다, 제재. 그런데 이게 국제사회 제재는 본인 스스로가 초래를 했어요. 그 선대부터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핵 문제에 의한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외교적으로 고립화되는 게 김정은의 꿈을 막고 있고, 이걸 풀려고 지금 북한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음모설에서부터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가치 전쟁을 해서 자유권과 그 다음에 이제 공산권 간의 이제 그런 그 대결 구도가 돼버렸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또 이제 북한의 경우는 이제 소위 그 자기들의 유리한 것만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과연 핵무기를 가졌더라면 러시아가 이렇게 공격을 했겠느냐, 따라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는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북한은 러시아 입장에 확 들어요. 그러니까 유엔 총회 특별 결의안할 때 반대 5개 국가 중에 하나로 들어섰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 미국의 그 배후에는 소위 군산 복합체가 있어가지고 이걸 무기를 수출해서 이걸 뭐 좀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와 관련돼서 러시아의 힘을 빼고, 그리고 또 이제 유럽을 이제 그 결집시키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북한은 러시아 편을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 보면 선택을 잘하는 거죠. 좀 뭐 이념이 이제 다른 뭐 미국이 자신들의 체제를 보위해 주겠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확실히 붙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이제 2018년에 미국과의 대화에 이제 북한이 좀 그래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난지 지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체제 대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심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핵 문제의 경우도 더더욱 이제 우크라이나 건에 있으니까 비핵화를 안 하겠다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18년의 상황보다도 이제 적절치 않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 최근 들어서 보면 국가의 근본 이익이 침탈되면 뭐 핵무기도 쓰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여차 뭐 남조선에서 군사적 행동을 하면 뭐 서울의 중심 표적지를 그냥 괴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차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 쉽지만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꽉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 위기이자 기회이고, 그리고 그 조그마한 그 가능성을 저희가 이제 뚫고서 나가는 게 우리의 그런 그 자세이지 않나 싶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생각해야 될 요소가 뭘까? 먼저 제가 보기에는
먼저 한반도 평화가 뭐냐? 이제 신통일 한국의 그런 최종 목표이겠죠.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으로 전쟁과 갈등, 분쟁이 없는 상태가 좋겠지만 이걸 조금은 우리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적극적으로 봐서 갈등적 요소가 있더라도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하면 이게 한반도 평화고 신통일 한국으로 가는 초입 부분이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나 한 베트남 관계처럼 이념과 그 다음에 체제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교류 협력하고 소통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관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의 한반도 평화, 신통일 한국의 이제 비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보여. 그래서 이러한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근본 요인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주체는 북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협력적 자세로 나오면 좋은데 이게 이제 소위 대결적 자세로 나오면 항상 한반도의 정세가 이제 불안하고 긴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북한을 이제 심적으로나 또는 이제 환경적으로나 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이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능성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미국의 국무부나 그 다음에 국방성,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백악관, 그리고 한국의 주요 기관의 이제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접속하는 게 이제 북한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직접 대화는 안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제가 이제 회담을 할 때 하나의 사례인데 우리 방송을 너무너무 이제 잘 이제 소위 모니터합니다. 그래서 회담하는데 저도 미처 알지 못하는 가지고 북한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귀축이라고 그러죠. 귀축은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걸 뭐 이거 그냥 놔두냐 이거요. 그때 제가 기억했던 게 그 김경희가 죽어가지고 그냥 저기 냉동 상태에 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들어보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그거죠. 이제 보도 매체를 자기들은 이제 통제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당국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런 가능성을 잘 그리고 그 자세를 잘 활용하면 그걸 가지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북한의 변화인데 그것도 김정은이에요. 근데 김정은의 선택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을 뭐 포기하겠다, 또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겠다,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뭐 스스로 알아서 내 포기할게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국제사회 제재가 2016년부터 해서 10년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지금 3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제 감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력갱생을 하지만 소위 마른 수건을 쥐어짜봐야 물이 안 나온단 말이죠. 이걸 북한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강조하는 게 항일 혁명 사상을 강조를 합니다. 예. 혁명 사상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 뭐예요? 아니 그 물리적인 게 없는데 그 사상만 강조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그 소비품 전략을 해라 뭐 그리고 뭐 허투루 말이야 그게 그 인민 소비품 뭐 파리사 품목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체제 성전을 위해서 경제적인 생존을 위해서 이제 소위 그 핵무기 개발 상황이지만 이걸 카드로 해서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핵무기는 약 한 1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핵물질이 있고 핵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비핵화를 할 수 있어요.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북한 전역을 어떻게 그걸 가서 사찰해서 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그러면 국제사회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북한이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죠. 그걸 안 하고 그냥 뭐 핵무기는 체제 보유용이다 이걸 인정해라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비핵화의 트랙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체제 정준을 해서 내 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그 가능성이 있어요. 김여정 그다음에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서 했다고 그랬죠.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협상 카드로 해서 이제 이런 경제의 성장을 위한 그러한
길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84년 김정은은 스위스 베른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목표하에서 움직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북한의 80년, 90년에 태어난 젊은 세대, 20대, 30대, 이 사람들은 90년대 장마당으로 인해서 국가 배급망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이제 50세 이상 여성들만 가도록 했어요. 나의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벌어서 이제 먹을 걸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중국이 잘 살고, 심지어 북한에서는 이제 남쪽 동네라고 합니다. 이제 남조선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위 이념은 관계없이 경제적 풍요를 바라는 이제 80, 90 세대들이 북한 주민의 3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소위 이념 그런 건 달리 지금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방의 길로 갈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그 뭐죠? 활용을 할 요소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방향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고려사항은 뭘까? 우선은 이제 북한이 헛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힘의 균형,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가 사용되기 전에 항복하거나 핵무기가 사용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항복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한 힘의 균형을 이제 가지고 올 필요가 있고, 이렇게 계속 그냥 뭐 힘겨루기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소위 군비 경쟁 아니에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원칙화된 대화 협력도 필요하다. 즉 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채찍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화 협력을 한다. 근데 그게 당신들의 필요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도 필요하니까 한다. 시혜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원칙화된 대화 협력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이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뭐 이게 똑같은 방향으로 그냥 같이 이렇게 뭐 채찍질을 한데 뭐 이렇게 뭐 동참한다, 그건 아니고,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쟁할 건 아니기 때문에 힘으로써 전쟁의 그런 요인을 억눌러야 되고, 이제 그런 게 바로 일종의 이제 하나 이제 힘의 균형이 한미 동맹에 의해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변화시키는 게 소위 그 채찍과 당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단치는 것, 그리고 또 칭찬하는 것, 이건데 이 두 가지를 다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채찍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평화자동차와 같은 그러한 그 대화와 그 협력이라는 당근의 수단을 쓰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그걸 꼭 뭐 경제적 차원에서 뭐 실용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뭐 경제적 차원의 실용은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해서 앞 시간에 그 최 대사가 말씀하셨던 자유, 민주, 인권, 이런 부분, 북한 주민의 그런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우리가 필요한 거죠.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실리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도 적극적으로 하고 민간 중심으로 이제 대화 협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당국 간의 긴장된 상황에서도 민간 교류가 적절한 수준과 다양한 계기에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아마도 북한 주민, 특히 북한의 미래를 만들어갈 80, 90 세대의 그 욕망이 충족되고 일종의 이제 남북한 간의 그 교호 작용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 진전과 미북 관계 진전을 함께 도모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제기구를 통한 이제 그리고 국제사회도 함께 협력하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요즘 말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 하나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유엔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감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유엔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민간 단체의 연합이 중요하고, 이제 그러한 민간 단체의 연합 활동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선도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는 단체가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UPF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UPF가 계속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안정, 그리고 이제 평화로운 통일, 그리고 신통일 한국 비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그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성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